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했던 거 리뷰를 좀 할게요. 자, 어제 마지막 수업이었죠. 종강하면서 리뷰. 인건비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칙. 이제 송금 항목인데, 이 송금 항목이라는 것은 단기 송금, 미래 송금, 그걸 같이 얘기하는 말이었죠. 본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판관비, 바로 단기 송금이 되겠지만, 이제 건설본부 인건비였다라고 하면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장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공품, 제품이 되었다가 나중에 추후에 제품이 팔리면 매출원가가 된다. 개발부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이 되었다가 감가상각비로 나중 가서 송금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죠. 송금 배분의 원칙이 언제나 적용이 되는 거고요. 송금 불산입 항목, 이걸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과다 인건비가 있었고요. 초과 인건비가 있었고, 임여금 처분 상여가 있었습니다. 과다 인건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지배, 주주 등인 임직원에 대한 과다 보수, 그리고 비상근 임원에 대한 과다하게 준 보수.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한테 동일 직위보다 더 많이 준 초과 지급액, 그걸 송금 무산입하고요. 그래도 임직원이니까 소득자분은 인건비에서는 항상 상여가 됩니다. 비상근 임원 같은 경우 사회 이사라고 했죠. 매일매일 출근하진 않고 이사의 결의에만 좀 참석하러 1년에 한두 번 오는 건데, 이때도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다. 시장 가격이 우리 회사 정도의 규모고 우리 회사 정도의 그런 업종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2천만 원 주는데 2천만 원보다 더 많이 막 1억 주고 있다라고 하면 1억하고 2천만 원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8천만 원을 송금 불산입하는 거고요. 이것도 인건비니까 송금 불산입 상여가 되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표현 같은 경우에도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거, 그 금액이 부인당한 거였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조문상의 표현이었어요. 조문상의 표현도 주의를 좀 해서 갖고 가시고요. 이 초과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임원에 대한 게 나왔었죠. 여기서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하고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이런 한도를 초과해서 준 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임원에 대한 것만 세무 조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은 임원이라는 거, 이거 좀 챙겨 주셔야 돼요.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많이 주면요, 그건 일 잘해서 많이 주는 거라고 했죠.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전액 송금이었어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전액 송금, 임원이었다는 거 좀 조심하시고, 임여금 처분 상여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 다 빼고 인건비 원래 주는 거 다 빼고 나서 이익을 처분해가지고 주는 거죠. 배당의 성격이 있는 거니까 얘는 송금이 아닌 걸로 되어 있고, 회사도 회계 처리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상여금을 줄 때는 비용 잡지 않아요. 세무조정을 막 송금 불산입하고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용 잡지 않고 차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니까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데, 만약에 너무 출자 사원이었다. 너무 출자 사원은 매번 일을 하면서 매달 월급 받아가는 거죠. 그때는 뭐 임여금 처분 결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바로바로 월급이 나가고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때는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송금 불산입하고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항상 상여가 되는 거고요. 너무 출자 사원 또 우리 세법에서는 출자 임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죠. 주주하고 다른 거 겹치면 다른 걸로 소득처분 상여로 하셔야 됩니다. 배당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배당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건 좀 주의사항이었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이 부분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좀 봤는데, 직원하고 임원을 좀 나누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뭐 직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직무로 나눈다고 했죠. 원래는 직무, 하는 일, 우린 실질 과세니까 하는 일로 나누고 있는 거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계산 문제에서는 직급으로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하게 나오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직급으로 나누고 있진 않아요. 사자 들어가는 거,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사로 끝나는 경우는 임원이 된다라는 거. 사로 끝나면 좋다고 했죠.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도 좋은 거니까. 그런데 부장님, 뭐 과장님, 대리님, 사원 이런 경우에는 다 직원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을 살짝 해주시면 돼요. 직원이 있고 임원이 있다고 하면 직원은 한도 내도 송금이고요. 한도 초과도 송금이에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임원의 경우에만 한도 초과가 송금 불산입 상여가 되는 거죠. 이때 한도 관련해가지고 상여금하고 퇴직금을 좀 나눠가지고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규정상의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순서는 좀 갖고 하셔야 돼요. 순서. 규정이 있으면 규정상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건데 세법상의 한도를 구하고 있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 원칙은 규정이 있으면 규정상의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고요. 임원 상여금 규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관도 들어가고요. 주총이라든지 이사의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 이런 것도 다 회사 규정으로 보는 거였죠. 근데 퇴직금은 금액이 크니까 좀 엄격하게 정관하고 정관 위임 규정까지만 인정을 해줬고,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 상여금 한도는 빵이었어요. 임원 퇴직금 한도는 금액이 크니까 빵은 아니고 한도를 주고 있었죠. 세법상의 산식, 요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로 합니다. 이때 직전 1년간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거, 제외하는 항목은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송금 불산입된 인건비 가장 대표적인 게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죠. 요거 제외하고요. 비과세 근로소득 월 20만 원까지의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의 식사대, 그런 거 우리 소득세에서 배웠던 거, 그런 걸 제외하고요. 이거 말고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과세든 비과세든 매번 주는 게 아니니까 제외한다. 그 내용도 봤고요. 또 퇴직 시점에 주는 건 다 제외해요. 퇴직 시점에 주는 퇴직소득은 급여가 아니니까 제외가 되는 것이고, 퇴직 시점에 주는 건데 퇴직소득이 아닌 거, 그건 근로소득이라고 해도 퇴직 시점에 주는 것이지 직전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 전에 주는 건 아니니까 퇴직 시점에 주는 건데 퇴직소득이 아닌 것도 제외를 한다. 그 내용까지도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근속 연수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데 1개월 미만 절세한다는 거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만 1개월 미만 절세로 되어 있으니까 잘 챙겨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되게 중요한 항목인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범위,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기부금, 기속 시기, 시부인 구조, 한도까지 내용을 다 살펴봤었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부터 내용을 본 거죠. 업무 추진비는 특정인에 대한 지출이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기부금도 특정인에 대한 지출인데 업무와 무관하다. 그런 게 차이점이었고, 광고 선전비는 TV 광고, 신문 광고 생각해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업무와 관련성은 있고요. 광고 선전비는 전액 송금이지만 업추비라고 기부금은 한도 내 송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업추비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어요. 주주 등의 개인 비용, 주주 친구 놀러 와가지고 주주가 친구한테 접대했다. 주주 친구는 우리 회사 입장에선 거래처가 아니니까 이건 개인적인 비용에 불과한 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업추비가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업추비에 계상을 해놓는 게 있다. 기업 업무 추진비 계상해 놓으면 그거 빼야 돼요. 그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니까. 그리고 세무 조정은요. 바로 송금 불산입 하시고요. 기속자에 따라서 주주면 배당 이렇게 될 거고요. 대표이사가 친구 놀러가지고 접대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표이사가 기속자가 되는 거니까 임직원이면 상여 그런 식으로 세무 조정해 주시면 돼요.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 사용인 단체 그 직원 단체에 대한 거였죠. 직원 단체는 법인이면 업주비였고요. 법인이 아니면 우리 조문상으로는 경리 일부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뭐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처리하고 자산성이 없으면 비용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법인인 경우 법인이면 업주비 경무 추진비로 보는 거고요. 노동조합이 비영리법인 형태라 가지고 법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는 업주비가 되는 겁니다. 직원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그거였고요. 그리고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액은 여러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액은 일당은 뭐 정당한 사유가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상대방한테 채권을 내가 안 받을게 라고 했다라고 하면 업주비가 되었고요. 상대방이 불쌍해서 내가 안 받을게 했다라고 하면 기부금이 됐죠. 업무 관련성이 있고 없고 그걸로 나뉘어지는 개념이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송금이 돼서 전액 송금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었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내가 약정에 따라서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서 일부러 포기한 거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려고 그때는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업추비나 기부금이 되면 한돈의 송금, 대송금이 되면 전액 송금,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하면 전액 송금 불산입, 부계부 그렇게 케이스가 나뉘는 개념이고요. 문제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고 했죠. 그냥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원칙 기본값을 업추비로 보고 문제를 풀면 돼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정당 사유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제시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값이 업추비예요. 업추비로 봐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특정인에 대한 광고 선전 물품이죠. 일단 특정인 이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은요. 그거는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니까 전액 송금이 되는 거고요. 금액 소액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지지 않는 동네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특정인에 대한 거, 특정인에 대한 것은 금액이 큰지 작은지 그걸로 업추비인지 광고 선전비인지 나누고 있다. 소액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업추비가 되는 거고요. 소액이었다고 하면 광고 선전비가 되죠. 소액 여부는요. 거래처별 연간 합계 5만 원 기준 적용합니다. 5만 원 이하면 소액이고 이때 5만 원 기준 적용할 때 건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고 따지는 거 우리가 다 봤고요. 또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매출세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매출세액은 현물 접대 관련해가지고 사업성 증여 규정에 따라서 내야 되는 매출세 그걸 얘기하는 거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잡히고요. 차변에 업추비가 다 잡히는 그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또 업추비가 되는 거고요. 매입세액 불공제 업추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인 거 아시죠? 불공제에 대한 매입세액도 부가세 선급금 대급금이 차변에 못 뜨죠. 돈은 나갔지만 부가세 선급금 대급금이 못 뜨니까 거기 자리에 업추비가 뜬다. 그래서 업추비로 본다. 그 내용 챙겨가시면 되고 판매 정력금 관련해서는 사전 약정 없이 주더라도 판매 장려금은 전액 송금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업추비가 아니었다는 거. 사전 약정 유무 불문하고 판매 장려금은 그냥 판매 장려금으로 봐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이런 내용 또 봤고요. 그리고 현물 업추비 관련해서 평가, 시가하고 장부가 둘 중에 큰 걸로 평가하고요. 거기에 부가세법상의 과세 표준에 10% 때려서 부가세를 얹어주면 현물 업추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도 보고 회계 처리하는 것도 다 봤어요. 회사가 업추비를 장부가 북밸류로 잡고 예수금 시가의 10%죠. 그거 잡았을 때 우리 세법은 둘 중에 큰 거, 둘 중에 큰 게 시가 마켓밸류가 북밸류보다 컸죠. 거기에 또 매출세까지 합쳐가지고 330원이 돼야 돼. 근데 차대가 일치하려면 장부하고 업추비하고 금액 차 있죠. 그 부분이 처분이익이 잡혀야 됩니다. 처분이익이 잡히는데 이쪽은 처분이익이 안 잡혔죠. 그럼 업추비가 200원 더 있고 처분이익이 200원 더 있고 이렇게 돼서 손익계정의 분류차예요. 그럼 송금선입 200원, 입금선입 200원 이런 손익계정의 분류차이는 따로 세무조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퉁치면 없어지는 차이라고 했어요.
직접적인 세무 조정은 없지만 갖다 붙이는 금액, 지금 손익계산서상에 이 건 관련해서 130원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330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00원에 갖다 붙여서 B금액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도를 만나게 한도 시부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조정만 하시면 돼요. 직접적인 세무 조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회계 처리하면서 세무 조정 있는지 없는지 그거 검토하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직접적인 세무 조정 없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한도 시부인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 갖다 붙이는 금액은요. 지금 업추비로 130 잡았으니까 이게 현재 금액이죠. 에지이즈 그리고 돼야 되는 금액 세무상 수준이 큰 금액에다가 부가세까지 얹은 거 요 차이로 조정하셔야 되는 건데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업추비를 안 잡고 뭐 광고 선전비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업추비에 잡혀 있는 금액이 0이니까 갖다 붙여야 되는 금액은요 330을 갖다 붙여야 돼.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회사 회계 처리가 다양하게 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장부상에 손익계산서 상에 업추비를 안 잡아놓을 수가 있다. 이 건 관련해서 다른 계정에 묻어놓으면 그때는 우리는 돼야 될 거 하고 지금 되어 있는 거 그 차이만큼을 갖다 붙여서 한도 시부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추비의 기속 시기도 봤어요. 업추비 기속 시기는 발생주의였죠. 발생주의라서 현금주의가 아니니까 돈이 설사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접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면 업추비 비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지급 업추비에 대해서 회계처리 누락했다고 하면 우리는 업추비가 있고 대변에 미지급 업추비가 있는 거죠. 송금산이 미지급 업추비 부채가 더 있다 마이너스 유보 그런 직접적인 세무 조정이 있고 또 갖다 붙여야 되겠죠. 장부상에는 금액이 없지만 우리는 업추비가 있는 거니까 갖다 붙여서 한도 시부인 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다 봤어요. 근데 발생주의가 원칙이긴 하나 예외도 있다는 거죠. 성급 업추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돈 나갔으면 이미 접대한 거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급 업추비를 회사가 잡아놓으면 송금산이 성급 업추비 자산 마이너스 유보 그 세무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발생주의의 예외 케이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 문제 푸실 때는 기속 시기를 파악할 때 접대 행위가 있는 날 하고요. 결제가 된 날. 둘 중에 빠른 날로 체크하시면 돼요.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기속 시기는 둘 중에 빠른 날, 행위 있는 시점하고 결제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무조건 발생주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하고 예외를 결합하면 결론은 둘 중에 빠른 시점이 접대가 일어난 시점으로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기속시기도 맞고요. 그리고 업추비 시부인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업추비를 3개로 나눴죠. 증빙이 없는 업추비, 제일 나쁜 거. 그리고 적격 증빙이 없는 거, 이것도 나쁜 거였죠. 그리고 적격 증빙이 있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거. 그렇게 나눴습니다. 적격 증빙이 없는 것은 이제 건당 3만 원 초과 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걸 받아오지 않고 간이 영수증 받아온 케이스였어요. 그런 게 적격 증빙이 없는 케이스였고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였다. 영순 수치분 그건 어디로 보냈죠? 이쪽으로 보냈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건당 3만 원 이하는 적격 증빙이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한도 시부인 대상이었습니다. 증빙이 아예 없는 것은 송금 불산이 소속처분 기속을 모르니까 대표자 상해였고요. 적격 증빙이 없는 거 이거는 그래도 영수증이나마 있는 거니까 기속이 불분명한 케이스는 아니죠. 무조건 기타 사유출 해주도록 되어 있었고요. 적격 증빙이 있는 거 건당 3만 원 초과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거 이것도 들어가고요. 건별 3만 원 이하인데 영순 수취한 거 이것도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만 원 기준은 경조사비는 20만 원 기준인 거 아실 거예요. 자, 얘는 한도 시부인 해가지고 한도 내는 그래도 송금 해주는 거고요. 한도 초과하는 거 얘는 송금 불산입이죠.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하고 정해져 있죠. 소속처분은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하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 이것도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업추비 관련 증빙 또 봤죠. 적격 증빙, 법에 정한 증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급이 있는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하고 간이 영수증은 다르다고 했죠. 현금 영수증은 급이 있는 거예요. 얘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거니까 적격 증빙, 법에 정한 증빙에 들어가는 거고요. 뭐 세무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도 다 업추비 증빙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증빙을 건당 3만 원 초과하면 갖춰야 되는 건데 건당 3만 원 초과 이런 증빙이 없더라도 시부인하지 않고 직부인하지 않고 직부인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시부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직부인하지 않고 시부인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게 어려운 경우, 디피컬트한 거죠.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 임파서블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려운 경우가 국외 특정 지역. 이거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뭐 이런 걸 쓸 수 없는 그런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현금 결제 수단밖에 없어가지고 현금 결제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이런 게 보급되지 않은 아주 오지에 있는 그런 나라를 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걸 좀 감안해가지고 신카, 매출전표 이런 게 없다고 해도 상관없이 한도 시부인 대상이었어요. 한도를 만나게 해준 거죠. 한도 내 송금. 그 농어민. 농어민은 구체적으로 개인 농어민을 얘기했고요. 법인이면 안 돼요.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끊어줄 수 있으니까 개인 농어민한테 과일 사오거나 또는 전복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걸제 사장님한테 추석이나 설날 때 보낸다. 그런 접대를 많이 하죠. 그런 경우에 농어민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농어민은 세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신용카드 단발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계산서 이런 것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증빙이 없다고 해도 지출 사실이 명백하다. 금융기관 통해서 계좌 이체한 거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시부인 대상으로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증빙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었죠. 현물 업추비인데 어떤 케이스? 직접 생산한 거. 자기가 직접 제작한 거 그 제품을
현물 접대를 한 거예요. 준 거죠. 상인한테 이거 써보세요라고 준 거. 그때는 신용카드 매출원표를 아예 갖추기가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비교하셔야 될 게 외부 구입한 거는요. 외부 구입한 거. 내가 냉장고를 외부에서 구입해와가지고 그걸 상인한테 줬어. 그 냉장고 구입할 때 신용카드 그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원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건당 3만 원 초과하면요. 신용카드 매출원표 있어야지만 한도 15인 대상이 되는 거죠. 외부 구입한 것은 반드시 건당 3만 원 초과했을 때 신카 같은 그런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 우리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공짜로 줘버렸다라고 하면 신카 받아오기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봐준 거죠. 15인 대상으로 넣어준 거고요. 이 채권 포기액은 약정에 따라서 채권을 포기한 건데 거래처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 받을 게 있지만 안 받을 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아예 신용카드 매출원표를 받아올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케이스라 가지고 직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15인 쪽에 넣어줬죠. 그런 내용도 우리가 봤고요. 이런 내용도 좀 봤습니다. 원래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여야 돼요. 법인 명의여야 되는 건데 만약에 회사가 법인 명의가 아니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썼다. 그럴 수 있죠. 거래처장님하고 술을 먹었는데 임직원이 법인카드도 지갑 안에 있었고 자기 개인 카드도 지갑 안에 있었어. 근데 술 먹고 조금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로 개인 카드를 긁어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뭘로 보죠? 영수증 수치분으로 본다. 요 내용도 봤어요. 영수증 수치분으로 본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영수증 수치분으로 봐가지고 전액 송금 무이산입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린 문구가 된다고 했죠. 항상 전액이라는 문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액 송금 무이산입이 아니고요. 영수증 수치분으로 본다는 것은 건당 3만 원 이한지 초간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한지 초간지 이렇게 나눠야 돼. 건당 3만 원 초과하면 그때는 바로 송금 무이산입 영수증은 있죠. 기타 사유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건당 3만 원 이하면요. 한도 15인 대상이잖아요. 한도 내에서 송금 해주는 거고 한도 초과만 송금 무이산입 당하는 거니까 전액이라는 표현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한다.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영수증 수치분으로 보아 전액 송금 무이산입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건너뛰고 나온 거니까. 그리고 또 건당 3만 원 이하 영수증 수치분 같은 경우에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도 틀리죠. 건당 3만 원 이하 영수증 수치분 전액 송금 이것도 잘못된 문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전액이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 전액 송금이 아니죠. 한도내 송금이잖아. 3만 원 이하면 한도내 송금이니까 한도 초과는 또 송금 불산입하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에서 전액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위장 가맹점에서 돈을 쓴 거예요. 위장 가맹점에서 돈을 썼어. 위장 가맹점 매출 좀 늘려주지 말라. 여기서 돈 쓴 거 아무리 법인카드 쓰더라도 얘는 뭘로 본다? 또 영수증 수치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건당 3만 원 이하면 그래도 한돈에 송금 해주지만 건당 3만 원 추가 있다고 하면 송금 무이산입 기타 사유출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내용도 증빙 관련해서 우리가 다 봤고요. 그리고 업추비 15인 계산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1단계는 북상의 업추비 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였죠. 이때 직부인 또 나왔었고요. 증빙 없는 거 송금 무이산입 했죠. 그리고 적격 증빙 없는 것도 송금 무이산입 이걸 1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한도가 없는 것은 다 직부인이라는 표현 써요. 그리고 한도가 있는 거 한도가 있으면 시인한다 한도 내서 한도 초과는 부인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2단계가 BTD였고 3단계가 자산 감액 조정 추가적인 세무 조정이었습니다. 자, BTD를 할 때 B금액을 잘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B금액은 IS상의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출발해서 뭐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 범위 관련, 기속시 관련 그런 조정을 해가지고 세법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는 금액 그걸 좀 구해주셔야 돼요. B금액 갖다 붙이는 금액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평가 관련해서 장부상의 금액과 세무상의 금액 차이가 있으면 갖다 붙이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정을 해가지고 B금액을 구해놓고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 거죠. 증빙이 아예 없는 것은 송금 무이산입 창역하시고요. 적격 증빙이 없는 거 건당 3만 원 초과했는데 영수증 수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송금 무이산입 기타 사유출하고요. 건당 3만 원 이하 영수증 수치분 하고요. 건당 3만 원 초과 적격 증빙이 있는 것은 한도를 만날 수 있다. 얘는 이미 송금 무이산입 되었는데 또 한도 만나고 또 송금 무이산입 되면 안 되니까 얘만 한도를 만든다. 그 내용도 우리가 봤었고요. BTD를 할 때 적격 증빙 있는 거 한도 만나서 한도 초과한다라고 하면 또 송금 무이산입 기타 사유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를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전체 기업 업무 추진비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증빙이 없는 거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적격 증빙이 없는 거가 있으면 얘들은 이미 송금 무이산입이 됐죠. 근데 한도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또 송금 무이산입 한도 초과액 계산하면 두 번 송금 불산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만날 때는 반드시 얘들은 제끼고 빼고 해서 한도를 만나는 B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한도 초과액을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송금 무이산입 기타 사유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하셔야 돼요. 이미 직부인 된 거는 빼고 해서 B금액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IS상의 적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계상액에서 출발해가지고 가감 조정 한 다음에 B금액 구하시고 한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 쪽이었고요. 이제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자산 계상 업추비가 있으면 그때는 추가적인 세무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순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산 계상분이 있으면 한도 초과액 우리가 송금 무이산입 기타 사유출하잖아요. 한도 초과액은 얘가 먼저예요. 1번 비용 계상분부터 구성하고요. 두 번째로 건자
세 번째가 유무형 자산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재고자산 계상분은 금방 팔리고 매출원가가 될 거니까 뭘로 보자? 비용 계상분으로 보자. 걔는 유무형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계상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었어요. 재고자산은 비용 쪽으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채우기 하셔야 돼요. 한도 초과액을 채우기 한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나 자산은 얘는 영원히 송금이 아닌 거, 영원히 송금이 아닌 것은 단기 송금도 될 수 없고 미래 송금도 될 수 없고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고 했죠. 건자 감액 조정하는 거고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유무형 자산 이것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런 게 3단계 감액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업추비 한도 계산하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A 한도, B 한도, C 한도 이렇게 좀 구조를 나눠가지고 봤는데 A 한도가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가 됐고요. 거기에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나 전통시장 업추비가 있으면 추가 한도를 더 준 거죠. 기본 한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1200, 3600인데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이고요. 중소기업이면 3600입니다. 연간 한도기 때문에 3년도가 1년 미만이었다 또는 최초 3년도였다라고 하면 C분의 개월수 그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1개월 미만은 이 동네에서는 1개월로 본다. 절사 규정은 임원 퇴직금 세법상의 한도 계산할 때 근속 연수 그것만 1개월 미만 절사고요. 나머지 전부 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시고 수익금액 한도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얘는 갭상의 수익금액이라고 했죠.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한도고요. 일반 수익금액의 한도 적용률, 특정 수익금액의 한도 적용률 그리고 곱하기 10%가 들어갑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한도 적용률도 가급적이면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적으면 100억까지는 1000분의 3이었고요. 100억 초과 구간 1000분의 2였죠. 그리고 500억 초과 구간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0.3 하셔도 되고 만분의 3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매출과 특정 매출, 특수관계 매출이 같이 있다고 하면요. 일반 매출부터 높은 한도 적용률을 적용한다. 순서가 있었죠. 얘가부터 높은 한도 적용률, 그 다음에 낮은 거 이런 순서로 갔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으면 A금액, 일반 업추비 한도죠. 일반 한도의 20%까지 추가 한도를 주는 거고요. 기본 한도 플러스 수익금액 한도. 그리고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으면 그때는 A금액의 10%까지 추가 한도를 줬습니다. 이때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는 국내 문화산업 육성에 있는 거니까 국내에서 공연을 관람을 했다든지 국내에서 야구 경기 관람한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경우에 소액이면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였어요. 건별로 100만 원 이하가 소액이었죠. 건별에서 100만 원 이하 미술품을 구입해가지고 걸친 상님 줬어. 그러면 문화 업추비가 돼가지고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건별 100만 원 초과야. 120만 원짜리 사서 주면요. 120만 원 전액이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된다는 거 추가 한도까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뭐 100만 원까지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초과는 20만 원,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나누는 개념 없다고 했죠.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소액이면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추가 한도가 갈 수 있는 거고요. 소액이 아니었다고 하면 전체 금액이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문화 업추비 한도까지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다 자주 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세법은 그냥 계속 봐야 돼요. 주구장창 봐야지만 외워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좀 외워주시고요. 물론 B하고 C 한도는 25년 12월 말까지긴 하지만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연장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년도 시험 대비로도 일단은 이 구조를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연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그리고 또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A 금액을 반땅으로 축소를 했죠. 소규모 법인의 개념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소규모 법인은 뭐 지분율 요건, 업종 요건, 상시 근로자 수 요건 다 오자가 좀 나왔죠. 지분율은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 초과. 그리고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또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이자나 배당 임대료, 그리고 간주임대료까지 좀 특이사항으로 포함을 했고요. 그 금액이 차지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50%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이걸 다 충족하면 소규모 법인이 들어가고 접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법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 암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상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초과 지분율은 한 줄이라도 더 있어야지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50% 초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은 5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또 기억에 나실 거예요. 이 소규모 법인은 세율 같은 경우에도 2억까지 9%가 아니라는 거 2억까지도 19% 세율 구간을 적용하고요. 좀 제재 컨셉이죠. 세율도 좀 높은 편이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A를 바꿉니다. A가 0.5A로 바뀌는 거죠. 50% 축소하니까. 근데 B가 0.5B, C가 0.5C 이렇게 바뀌는 개념은 아니었고 B 산식 안에서 이 금액 A가 0.5A로 바뀌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동그라미 1번 금액은 바뀌지 않으니까 B하고 C는 반땅이 될 수도 있고 반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해봐야 한다는 거죠.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주니까 1번이 더 적을 수 있는 거고요. 2번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계산을 반드시 최종적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한도는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IS상의 매출액에서 출발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했을 때 매출액을 구해 주셔야 돼요. 준수했을 때.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하고 외상 매출에 대해서 회계 처리 누락할 수도 있다고 했죠. 외상 매출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이니까 그런 걸 조정하셔야 돼. 조정해서 기업회계 기준의 관점에서 매출액을 구하시고 그거 베이스로 한도를 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애누리라든지 매출 환입이라든지 또는 매출 할인이라든지 그런 건 차감된 금액으로 하는 거였고요. 또 중단 사업 부문 매출액도 포함이었고 작업 폐물이라든지 부산물 매각 대금 그런 것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되고 임대업이 목적 사업이면 임대료도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장부하고 기업회계 기준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조정이라는 걸 좀 해가지고 기업회계 기준 관점으로 매출액을 반드시 구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업주비 한도 쪽이었어요. 넘어가서 이제 기부금 쪽도 내용을 다 봤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본 게 의제 기부금의 개념이었어요. 의제 기부금은 특수관계에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할 때 기부금을 의지하는 금액이 생긴다. 그 내용이었고요. 이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상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상가액이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면 비교하셔야 될 게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대해서는 시가하고 비교해가지고 부계부 규정을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수관계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출발. 특수관계 없으면 정상가부터 산정하셔야 돼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 고가 매입이 일어났을 때 정상가액은 시가의 30%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인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문제 풀기 좋다고 했죠. 저가양도는 시가의 70%, 고가 매입은 시가의 130%. 이걸 외우시면 문제를 빨리 풀어요. 정상가액을 바로 파악해가지고 거래가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10억짜리 자산을 판다라고 하면 세법은 최소 7억은 받아왔어야 돼. 근데 6억만 받아왔다고 하면 기본 의지하는 금액 정상가와 거래가 차이 1억이 될 거고요. 또 10억짜리 자산을 사온다라고 하면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13억인데 14억을 줬다라고 하면 그 차이 1억만큼이 기본으로 의제가 됐죠. 자, 회계 처리로도 알아봤습니다. 저가양도 케이스에서는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 이때는 손익 계정의 분류 차이만 나가지고 별도의 세무 조정은 발생하지 않았죠. 회사가 토지 장부가 5천, 시가 1억짜리를 팔았다. 그리고 회계 처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장부가, 그리고 얘는 거래가, 저가 양도가. 세법은 회계 처리 이렇게 됩니다. 토지 5천만 원짜리 요거는 장부가 없어지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돈 들어오는 것은요. 실제로 5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도 저가 양도가. 세법은 시가가 1억이었으면 1억의 70%만큼 돈을 받았어야 돼 라고 보는 거죠. 그 7천 들어왔다가 2천만 원은 준 걸로 보는 거야. 준 걸로 볼 때 어떤 걸로? 기부금으로 준 걸로 보는 거죠. 기부금으로 준 걸로 보는 개념. 5천만 원만 들어왔는데 실제는 7천 들어왔다가 2천 나간 걸로 보는 거야. 기부금으로. 그리고 이렇게 7천이 잡히면요. 대차가 일치하게 처분이익이 잡히니까 기부금 더 있고 처분이익 더 있죠. 손익계정의 분류 차이예요. 비용 더 있고 수익 더 있는 걸 송금산입 2천, 입금산입 2천 이렇게 안 한다고 했죠. 세무조정 생략이에요. 세무조정은 따로 하지 않고 다만 기부금은 한도 시분해야 되는 거니까 장부상에 기부금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기부금 있죠. 얘를 기부금에 갖다 붙여요. 상대방을 보시고요. 특례 기부금 단체였다. 국가 지자체에게 내가 저가로 양도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례 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저가로 양도했다. 그러면 일반 기부금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한도 시분 그런 식으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가 양도는 일반적으로 세무 조정이 없지만 세무 조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만약에 이 토지 자산 관련해서 유보가 있다고 하면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 발생하면 반드시 유보 추인이란 걸 해주셔야 돼요.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은 이렇게 저가양도 케이스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현물 접대나 현물 기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물 접대, 현물 기부했을 때도 그 자산 관련된 유보가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건 추인해 주셔야 돼.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이니까 공짜로 이렇게 자산을 줘버리면 그때도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은 동일한 거죠. 항상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서 갖고 가셔야 될 게 유보 추인이에요. 유보 추인은 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누락할 수 있는 그런 세무 조정이니까 챙겨서 유보 추인까지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가 매입 케이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도 세무조정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시가 1억짜리 토지를 1억 5천에 고가 매입했다. 그리고 회계처리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요. 세법은 시가가 1억 5천짜리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로 매입하면요. 의제 기부금 규정에 따라서 토지가 얼마가 돼야 되죠? 특수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면 시가의 130% 1억 3천이 돼야 돼요. 근데 1억 5천으로 잡아놨죠? 그럼 세법은요. 더 나간 2천만 원은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거니까 토지 감액이라는 조정이 들어갑니다. 토지 송금 산입 2천 마이너스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송금 산입한 게 기부금인 송금이 되는 거니까 이 기부금이 특례 기부금이면 특례 기부금에 갖다 붙이고 일반 기부금이면 일반 기부금에 갖다 붙여가지고 한도 시부인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부금이 혹시라도 비전 기부 단체에 대한 거였다라고 하면요. 비전 기부금은 한도가 빵이니까 직부인 컨셉이었죠. 한도가 없으니까 직부인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부인해야 됩니다. 송금 무산입하고 2천만 원 기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였죠. 그 내용도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넘어가죠. 또 기부금 시부인을 위해서 시부인 계산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금의 종류를 비전 기부금,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 그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긴 하죠. 조세 특례 제한법상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또 있습니다. 그건 2차 시험 때 자주 나오니까 그냥 있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기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근로자가 조직한 우리 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기부금이 아니라 전액 송금이었어요. 그거 말고 우리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거래처, 계열사에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죠. 다른 회사에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하는 거 그런 게 기부금인 개념이었고요. 시험에는 1차 시험 기준으로는 거의 나오는 주제는 아니긴 해요.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비정기부금 나쁜 거, 일반기부금 좋은 거, 특례기부금 더 좋은 거 한도가 더 있죠. 비정기부금은 한도가 없으니까 직부인 대상이었고요. 송금 불산입하고 얘는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주에 대한 거면 임직원에 대한 것은 상여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 한도는 송금인데 일반 기부금 한도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서 뭐 특례 기부금 송금 인정액 또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송금 인정액 빼고 남은 여력의 10% 사회적 기업이면 20% 한도를 주는 거고요. 특례 기부금 한도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50%까지는 기부해도 좋다. 그런 50% 한도를 주는 기부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기부 평가 관련해서도 봤죠. 기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좀 달랐어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부금이 있었고요. 좀 안 좋은 기부금이 있었죠. 좋은 기부금, 특례 기부금하고 특수한 게 없는 자에 대한 일반 기부금이 좋은 거 장부가로 평가했고요. 안 좋은 거 나머지 특수한 게 있는 자에 대한 일반 기부금과 비정 기부금은 둘 중에 큰 걸로 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지금 현재 현물 기부금 평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요. 자, 회계처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례 기부금 단체에 장부가 1억 그리고 시가 3억짜리 기부를 했다.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토지 없애고 장부가 그리고 시가로 기부금 잡았다는 거죠. 대차가 유치하게 처분이익을 잡았겠죠. 세법은 특례 기부금 단체니까 장부가로 기부금이 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세무조정 하느냐? 이쪽에 기부금 더 있고 이쪽에 처분이익 더 있잖아요. 이걸 송금 무산율 200, 입금 무산율 200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손익 계정의 분류 차이가 되는 거니까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물 접대라든지 현물 기부 이렇게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 같은 경우에 뭐 토지 관련 유보가 있다고 하면 유보 추인하는 그런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BS 계정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손익 계정만 분류가 차이 나는 거니까 직접적인 세무조정은 없고 다만 갖다 붙이는 금액이 있다고 했죠. 시부인 해야 되는 거니까. 장부상의 기부금은 300이지만 우리는 장부가 1억 원, 100 이걸 가지고 기부금 시부인 해야 돼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금액만 있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지만 회사 회계처리가 다양하게 나왔을 때 이것도 회계처리하면서 세무조정 있는지 없는지 막 검토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문제 풀 겨를이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아주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회계처리 못하거든요.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 결론은 이렇게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 발생하면 BS 관련해서 뭐 유보가 있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IS 계정의 분류만 차이 난다. 바로 결론 갖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주어졌다고 해도 우린 기부금 뭐 장부가 이걸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시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바로 세무조정 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틀을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한번 이해했다라고 하면 문제 풀 때는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문제 풀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비정 기부 단체에 또 시가 3억, 장부가 1억짜리 토지를 기부했다라는 거죠. 토지니까 면세예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 예수금 이런 거 안 잡은 거예요. 토지 말고 이제 부가세 과세가 되는 제품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기부 단체면 원래 특례기부금 단체였다든지 일반기부금 단체는 공익단체니까 부가세법상으로 국가, 지자체 일정한 공익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요금 면세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면세가 되긴 하겠지만 비정기부 단체는 사실은 과세가 되긴 해요. 그래서 합상 징역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문제는 간행상으로 이때까지 부가세까지는 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현물 기부를 했는데 토지 같은 거 이렇게 면세가 되는 거 좋구나라고 봐가지고 그냥 부가세까지는 고려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장부가로 잡은 거야. 근데 비정기부 단체는 안 좋은 기부금이니까 세법은 맥스로 평가하잖아요. 기부금이 돼야 될 거 3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300이 뜨면 처분이익이 뜬다는 거. 자동적인 거거든요. 그럼 또 기부금 더 있다. 200 송금산임. 200만큼 처분이익 더 있다. 입금산임. 안 한다는 거죠. 손익 계정의 분류 차이만 나는 것이고 다만 장부상으로는 100을 잡았다고 해도 우리는 300이 기부금이 되는 거니까 지금 비정기부 단체예요. 비정기부금 한도가 빵이에요. 한도 없습니다. 바로 직부인 대상이에요. 한도 시부인 대상이 아니고 송금 불산입하고 유출이에요. 송금이 아닌 채 유출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기부금이 뜰 수가 없어. 비용인 게 하나도 없이 자본 감소, 유출 이게 뜨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직부인 이쪽에 떠야 되는데 제가 개념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쪽에 적은 거고요. 한도 시부인 대상은 아니에요. 어차피 한도가 없으니까 다 부인 당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부인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기부금 100을 잡았는데 어떻게 송금 불산입을 300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비용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있죠? 이익이 있어. 이익이 200이 있다는 거예요. 장부는 비용을 100을 잡았는데 우리는 이익이 200이 있어요. 마이너스 100하고요. 플러스 200하고 갭이 얼마예요? 300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장부는 마이너스 100, 우리는 플러스 200. 비용 하나도 없는 채 이익만 있으니까. 그래서 벌어진 갭이 300이니까 이걸 송금불산이 100하고 입금산이 200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송금불산 300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비정기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나오면서 회계처리가 주어져. 이거 보면서 또 회계처리를 해서 세무조정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필요 없어요. 직접적인 세무조정 지금 없죠? 그냥 우리 세법상으로 보는 금액, 비정기부 단체는 둘 중에 큰 금액을 기부로 보는 거니까 둘 중에 큰 금액 300.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지 여기 100을 잡았든 300을 잡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큰 거 300 들고 와가지고 얘를 바로 직부인하시면 돼요. 송금물산입, 유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의 기속 시기도 봤죠? 현금주의였습니다. 교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 그때를 기속 시기로 했고요. 근데 수표는 좀 특이하게 현금처럼 쓰는 거니까 얘는 바로 교부일이었어요. 결제일 아니라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수표는 결제일이에요. 결제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잖아요. 어음은 X1년도에 교부하고 X2년도에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기속시기 언제?
현금주의니까 결제일 X 2년도가 되는데 수표는 돈처럼 쓰는 거니까 X 1년 12월 말에 교부를 하고요. X 2년 1월 초에 결제가 됐다고 해도 X 2년도 기속이 아니라는 거 그건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냥 수표, 일반적인 수표는 X 1년도 기속식인데 여러분들 또 현금주의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수표인데도 불구하고 결제일을 체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다만 수표 중에서 어떤 게 있었죠? 미래에서 온 애가 있었죠. 미래에서 온 애가 지금 발행하면서 지금 날짜가 적히지 않고 미래 날짜가 적혀져 있는 선입자 수표. 선입자 수표만 어음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발행일자가 미래 시점인 거. 그럼 형식은 발행일자긴 하나 세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만기로 본 거죠. 만기 이후에 결제가 되는 거니까 걔는 어음으로 봅니다. 그냥 수표라고 나온 경우하고 선입자 수표라고 나온 경우하고 다른 문구예요. 그냥 수표는 선입자 수표가 아닌 수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교부일을 기속시기로 하는 거고요. 선입자 수표만 결제일 이때를 기속시기로 해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갖고 가시고요. 이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갔는데 회사가 기부금 잡았어. 그러면요. 돈이 안 나갔으면 기부금 없는 거야. 송금 불산입하고요. 부채도 없죠. 유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세무조정 직접적으로 하시고 기부금 잡혀있다고 해도 우리는 기부금 없는 거예요. 그럼 돈 나가는 시점 그때 가서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선급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돈이 나갔는데 회사가 선급 기부금 자산 잡았어. 돈 나갔으면 기부금이 돼야 돼요. 선급 기부금을 잡았으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런 세무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예외가 있었죠. 원칙은 현금주의로 하나 예외가 인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단체에게 기부한 거. 그거는 인허가 받은 사업연도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선급 기부금이 인정되는 케이스였어요. 지금 돈 나갔지만 지금은 기부금 아니야. 인허가를 다음 연도에 받는데 그러면 지금은 기부금 아니니까 세법의 눈으로는 선급 기부금이 돼야 돼요. 기부금 잡았을 때 선급 기부금이 돼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선급 기부금 더 있다, 유보 이런 세무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인허가 받기 전에 설립 중인 단체에게 기부한 거, 그게 되는 거라는 거 그런 예외 케이스도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속시기도 다 봤고요. 자, 기부금 시부인 구조 우리가 비정기부금 또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이렇게 구분했죠. 이때도 IS상에 기부금이 있으면 조정이라는 걸 좀 해줘야 됩니다. 범위 관련해서 그리고 현물 기부금 관련해서 그리고 또 기속시기 관련해서 조정해서 세무상으로 기부금을 보는 금액 그걸 들고 오셔야 돼. 그거 가지고 한도 시부인 들어가는 거고요. 비정기부금은 전액 송금이 아닌 거죠. 기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그렇게 하시고요. 특례기부금하고 일반기부금이 한도를 만나는 거예요. 비정기부금이 이미 직부인 됐으니까 또 한도 만나고 또 송금 불산입 당하면 안 되는 거죠. 특례하고 일반이 한도를 만나는데 얘가 먼저였어요. 얘가 형님이라고 했죠. 얘가 먼저 한도 시부인 하고요. 한도 만나고 한도 초과액을 구해요. 그 다음에 한도 시부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우가 한도를 만난다고 했죠. 왜냐면 일반 기부금 한도는 소득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특례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빼야 돼요. 남은 소득 베이스로 한도 적용률 10%, 사회적 기업은 20% 이걸 적용하는 거니까 얘가 특례기부금 한도 시부인 끝나고 나서 한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도 초과가 발생했으면 송금 이상 기타 사유출 하시는 거고요. 한도 미달액은 세무 조정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있었죠? 다른 점이 뭐죠? 기부금 같은 경우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 이월되는 특징이 없어요. 근데 기부금은 좋은 일 한 거니까 지금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10년간 이월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계산 구조를 갖고 가실 때 이제 특례기부금 혹시라도 이제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가급게 있고 단기게 있다. 가급게 있고 단기게 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은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이월되는 규정이 없어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가급 거 들고 오시면 안 돼요. 가급게 제시가 된다고 해도 그거 무시하시고요. 단기 것만 좀 들고 오시면 돼요. 단기 이전분, 단기분, 단기 거, 단기 이전분, 단기분 이렇게 되는 건데 순서는요. 특례기부금에서 단기 이전분이 먼저 한도를 만나는 거고요. 단기 이전분은 과거에 비용 처리한 거고 단기 비용 처리한 게 아니니까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 기타예요. 송금 산입 기타 둘 중에 적은 금액이라고 했죠. 정도부터 이월된 한도 초과액하고 지금 한도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송금 산입 기타로 하시면 돼요. 얘는 송금 산입 기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한도를 특례기부금 단기 지출액이 만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시부인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은 소득이 있으면 특례기부금 송금 산입액을 빼고요. 남은 소득의 30%가 한도가 되거든요. 얘가 한도를 만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일반 기부금은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특례기부금 송금 인정액 빼고요.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 송금 인정액 빼고요. 남은 여력이 있으면 거기에 10% 또는 사회적 기업 20% 한도를 적용하죠. 단기 이전분부터 한도를 만나고요. 얘는 한도 내에서 둘 중에 적은 거 정기부터 이월된 한도 초과액과 단기 한도 둘 중에 적은 것을 송금 산입 기타예요. 그리고 남은 한도 단기 이전분 송금 산입하고 나서 남은 한도랑 단기 지출분이 만나게 되는 거야. 남은 한도 내에서 한도를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이죠. 단기분은 비용 처리한 거니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한도 미달이 발생하면 세무조정 없음.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10년 내라는 규정도 갖고 가셔야 되는 게 과거로부터 이월된 한도 초과액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 25년도 기준으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거 그거 들고 오셔가지고 한도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뭐 2015년도 게 있고 2016년도 게 있다. 그러면요. 먼저 발생한 거 먼저 한도를 만나는 거예요. 선입 선출 개념이었죠. 먼저 발생한 게 먼저 한도 내서 송금이 된다. 그 이유는요. 납세자에게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2월 기간이 짧게 남은 거 그거 지금 안 써먹으면
그거는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2월 기간 짧게 남은 것을 먼저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을 하고자 선입 선출 개념으로 먼저 발생한 거 그거부터 한도를 만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기부는 가장 마지막에 한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도 다 정리가 총체적으로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26년도 내년도에 이제 시험 치시잖아요. 내년도부터는 내년도가 업데이트 연도가 2025년도가 단기가 아니라 2026년도가 단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기부금 한도 초과에 2016년 1월 1일 이후 거 그거 들고 와서 한도를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1년 지난다라는 거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그때 가서는 연도 업데이트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25년도니까 2015년 1월 1일 이후분. 자, 한도 계산하는 산식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A 금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제가 이름을 칭할 때 기준소득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건 제가 만든 말이고요. 기준소득 금액과 기준소득은 다른 말이에요. 이건 6글자고 이건 4글자니까. 기준소득 금액은 뭐죠? 기부 전 소득 금액. 차가감 소득에서 출발해서 기부금을 더하면 기부 전 소득 금액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2월 결손까지 빼야지만 기준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하고 하나 뺀다. 이렇게 산식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특례기부금, 우리사회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차가감 소득이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가산조정, 차감조정 한 거니까 기부금이 이미 비용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부 전 소득을 만들어주고자 이런 기부금을 더하는 거야. 기부 전 소득. 기부 전에 얼마 벌었나? 거기에 한도 적용률 때려가지고 한도를 이만큼 줄게. 그런 개념이니까 기부전 소득을 만들고 그다음에 2월 결손금 뺍니다. 이때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있다는 거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결손금은 2025년 기준으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거 그거 들고 오시고 또 2026년도가 되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거 들고 오시면 돼요. 계산 문제에서는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10년, 15년짜리가 있잖아요. 계산 문제에서는 10년을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앞에 오는 거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를 적용하는 거니까 산식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2월 결손금하고 기준소득금액 곱하기 80%, 100%, 둘 중에 적은 거 여기서 빼는 겁니다. 이때 2월 결손금은 2025년 기준으로는 2015년 1월 1일 이후분 이렇게 10년 내 거다 챙겨주시고요. 중소기업이었다고 하면 100%예요. 중소기업이면 그리고 법소정의 법인 같은 경우에도 100%긴 하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다든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이라든지 그런 특정 법인은 100%예요. 그렇지 않은 법인은 80%, 중소기업이 아니면 80% 그거까지 잘 챙겨서 갖고 가시고요. 이걸 뺀다고 해서 2월 결손금이 소멸하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도 계산할 때 빼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이걸 없애는 개념은 없었죠. 얘는 남아있는 거니까 과표 계산 단계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을 물어볼 수 있는데 과표를 물었다고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의 또 80%, 100% 그런 한도까지 기억해가지고 2월 결손금 10년 내 거 월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특례기부금은 이 A 금액이 나오면요. 여기 50%였죠. 우리사회조합기부금은 A에서 특례기부금 송금 인정을 빼고 30%. 일반기부금은 A에서 특례 우리사회조합기부금 송금 인정을 빼고 남은 여력의 10%. 사회적 기업이면 20%.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사회적 기업이 아닌 거예요. 10%를 적용하시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때만 20%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한도 산식은 누가 툭 치면 톡 나오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외워주셔야 돼요. 차가감에서 하나 더하고 하나 뺀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우리 계산 구조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또 봤고요. 1단계가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 단계였고요. 2단계가 기부금 한도 15인이었고 3단계가 각 사업년 소득금액 계산 단계였어요. 차가감 소득금액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가산조정, 차감조정 한 거. 이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기부금 15인 외의 모든 세무조정이었죠. 모든 세무조정. 이때 모든 세무조정이라고 하면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까지 포함했습니다. 기부금, 범위 관련, 현물 기부금 관련, 기속시기, 15인 전 단계 직부인, 비정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다 포함이에요. 이때 범위 관련해서는 만약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 있다. 저가양도는 뭐 유보가 있으면 유보 추임 말고는 손익계정의 분류 차이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죠. 그런데 고가매입은 자산금액이 차이 나니까 자산 감액하는 조정, 실제 고가매입가와 정상가액하고 차이만큼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할 건데 그런 게 다 이쪽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양도는 기본적으로 유보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무조정 없고 고가매입은 세무조정 있으니까 제가 세무로 좀 표시를 한 거고요. 현물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 만약 유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손익계정의 분류 차이, 직접적인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얘는 세무조정이 없고요. 기속시기는 장부하고 세법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미지급 기부금 잡았어. 돈이 안 나갔네. 송금 의산 유보. 선급 기부금을 잡았어. 돈 나갔네.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 세무조정이 이쪽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비정기부금은 직부인의 컨셉이라고 했죠. 시부인이 아니에요. 시부인은 한도가 있을 때만 한도 내에서 시인한다. 한도 초과는 부인한다. 이런 개념이고 직부인은 한도가 아예 없을 때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거. 그 직부인 해서 송금 의산이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세출한 거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얘는 소득금액 조정학기표에 기재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차가감 소득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하고 하나 빼서 A 금액을 구한다고 했죠. 하나 더하는 게 기부금, 하나 빼는 게 2월 결손금. 그러면 시부인은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제 시부인 같은 경우에는 시부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시부인 조정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 기타 사유출, 그리고 정기로부터 이월된 기부 한도 초과액을 한도 내서 둘 중에 적은 금액 송금 산입 기타 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절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 문제에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의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의 순효과 이런 걸 물어본다고 했죠. 그런 거 물어볼 때 기부금 세무 조정까지 넣는다고 한다면 바로 틀리는 거야.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다라고 제시가 되면 그거 함정으로 제시가 된 건데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순효과를 구하면요 틀려요.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그리고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머릿속에 아예 새겨두셔야 돼요.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각사소득 나오고 또 과표까지 가려면 이, 비, 소 순차적으로 빼고 과표가 나오는 겁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부인 해서 한도 초과액 묻는 경우도 있고 각사소득 묻는 경우도 있고 과표를 묻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 또 봤습니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에서는 염치 챙겨 가셔야 될 게 순서를 정해서 송금 불산입을 한다. 그 내용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채권자 불면 사채이자 그게 첫 순위였죠. 그리고 지급이자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돈 빌려서 사업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채에 대한 이자가 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원칙적으로 송금 맞아요. 다음 열거된 송금 불산입 항목 그게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채권자 불면 사채이자가 1순위, 2순위가 비시명 채권증권이자, 3순위가 건설자금이자, 4순위가 업무무관 자산 또는 업무무관 가지금 관련된 지급이자였죠. 1, 2순위 같은 경우에는 기속 불분명이니까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좀 한다고 했죠. 다만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들어간 거니까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출이었고요. 건설자금 이자는 제재 컨셉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얘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이자 비용을 처리하면 송금 불산 세무조정이 일어나고 아직 건설 중이었다고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 더 있다. 유보로 소득 처분이 되는 케이스였죠.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금이 있으면 그 관련된 지급이자를 송금 불산입하고요. 소득 처분 기타 사유출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무조건 이제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요 케이스 금액을 구해봐라 라고 나오면요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답을 도출해 주시면 돼요. 원천징수 세액하고요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가지금 관련된 지급이자죠.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구조 좀 챙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봤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자본화 대상이 회계하고 세법이 좀 달랐다. 회계에서는 유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장기간에 거쳐서 취득하는 재고자산도 들어갔지만 우리 세법은 투자부동산 안 들어가고 재고자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업용 유무형 자산만 자본화 대상이었고요. 자본화 방법도 좀 차이가 있었죠. KIFRS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자본화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했죠. 우리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결이 달라가지고 특정 차입금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린 차입금이에요. 별도의 통장도 관리한다고 했죠. 시설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화 강제예요.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차입금 여러 가지 용도로 빌린 돈 그거는 자본화 선택이고요. 세부상 최소 과정이 주어지면요. 어떤 걸 선택하죠? 자본화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본화하면 미래 송금이 되는 것이고 자본화하지 않으면요. 단기 이자 비용 송금이 되는 거니까 그게 납세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별도 연금이 없으면 일반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는 걸 선택한 걸로 봐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자,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본화 기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정리했는데 자본화할 때 차입일 있고 뭐 착공일 있고 준공일 있고 상한일이 있다라고 하면 착공 시작해가지고 준공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가 취득 부대 비용으로 자본화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발생한 거 송금이었고요. 또 준공일 이후에 상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거 다 송금이었죠. 준공일은 토지든 건물이든 빠른 날 이때를 준공일로 해요. 대금 청산일 사용 개실, 건물 또 취득일 사용 개실 둘 중에 빠른 날 이때를 준공일로 한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갖고 가셔야 돼. 산식을 외워서 갖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좀 적어볼게요. 업무무관 자산 업무무관 가지금 있다고 하면 이 산식은 안 보고도 적어보실 수 있게 연습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금은 남의 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 남의 돈으로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분모에는요. 뭐가 오냐면 차입금 적수가 옵니다. 자산 적수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괜히 문제에서 차입금 적수가 얼마, 자산 적수가 얼마 따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산 적수는 무시하셔야 돼요. 자산 적수가 나오는 동네는 어느 동네였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산식에서 지급이자 차감액 구할 때 그때 자산 적수가 나왔어요.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 동네에서는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주식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거든요. 회사는 주식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주식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할 건데 그거는 남 돈하고 내 돈 합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남 돈이 부채가 되는 거고요. 나의 돈이 자본이 되는 거죠. 두 개 합치면 뭐죠? 자산이 되죠. 그래서 지급이자 곱하기 자산 적수분의 주식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 그런 식으로 지급이자 차감액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업무무관 자산은 남의 돈으로 취득하는 거야라고 보는 관점이야. 그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금 적수. 그리고 이 비율은요. 100%를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를 한도로 한다. 그 이유는 지급이자를 뭐 200%, 300% 송금 의사할 수 없죠. 이자 비용 잡힌 게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 송금 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자는 분모를 초과할 수 없어요. 100%를 한도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온 금액
세무조정은요, 송금무산입하고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소득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타 사유출이라는 것도 외워주세요. 업무 무관이다라고 해가지고 뉘앙스가 안 좋으니까 대표 상용가 이런 식으로 잘못 착각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거고요. 명시적으로 무조건 기타 사유출을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약속 정한 거니까 기타 사유출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게 이 업무 무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갖고 가셔야 될 거, 얘는 세무상에 취득가액으로 하되 부계부가 적용되는 경우에 시가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내용은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시가초과액.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자산을 매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산이 업무 무관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돈을 많이 썼네? 그 많이 쓴 돈, 고가 매입가, 걔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세법상의 취득가는 시가로 하지만 시가 초과액 더 나간 거 있죠. 그거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실제로 돈 나간 거. 1,000만 원짜리를 1,500에 샀어. 그럼 1,500만 원. 그거 넣는 거예요. 1,500 돈 나간 거. 쓸데없는 자산을 돈을 많이 주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오면 그때는 지급이자 송금무산이 많이 할 거야. 그런 개념으로 시가초과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업무관 가지금 적수에서 또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이때 업무관 가지금의 개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말하는 말이에요. 대여금 채권, 이걸 업무무관 가지금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요, 그거는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안 봐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또 대여금 채권이니까 뭐 특수관계인에게 물건 팔아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은요, 그것도 업무무관 가지금이 아니에요. 매출 채권이니까 대여금 채권, 돈 빌려줘서 발생하는 거, 그게 업무무관 가지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자와 차입금은요, 선순위로 이미 송금 무산된 건 다 제끼고 남은 이자와 남은 차입금 가지고 산식을 꾸며주셔야 돼요. 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심양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송금 무산했다라고 하면 그거 다 제끼고 남은 이자, 남은 차입금으로 마지막 사순위 산식을 꾸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선순위로 송금 무산 됐는데 여기 넣어버리면요, 또다시 송금 불산입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해요. 송금 불산 2번 하면요, 2번 죽이는 꼴이라고 했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을 2번 하지 않고자 순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했죠. 자, 요 산식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 또 업무무관 가지금에 들어가지 않는 거, 제외하는 거, 대표적인 항목들을 좀 봤습니다. 직원에 대한 거, 소소하게 빌려주는 거, 월정급여 범위 안에서 급여 가불금, 요거는 가지금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봤고요. 또 경조사금 대여금 또는 학자금은 본인 거 하고 직원 자녀에 대한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소소하게 빌려주는 거니까 가지금 보지 않았죠. 근데 주택 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은 소소한 게 아니라고 했죠. 주택자금, 대여금.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게 원칙이었어요. 업무무관 가지급. 그런데 이렇게 나뉘었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럼 임원이든 뭐 직원이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야. 그때는 임원한테 빌려준 건지 직원한테 빌려준 건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임원에게 빌려준 것은 가지급 맞아요. 이게 원칙. 근데 직원이었다라고 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일 것, 직원일 것, 플러스로 지배주주라든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까지 갖고 하셔야 돼요. 중소기업, 또 직원일 것, 지배주주 등이 아닐 것, 이것까지 충족해야지만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거야. 지급이자 송금 무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챙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 리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스텝 1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스텝 2가 개강을 하는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세법이 또 쉬운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하니까 뭐 누구나 처음에는 세법을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스텝 1 할 때도 보니까 초시생 분들도 좀 있고요. 재시생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초시생 분들은 조금 재시생 분들이 잘하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두려움이 있는 게 보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초시생분들은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뭐 20점, 30점 이렇게 나오는데 재시생분들은 뭐 70점, 80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건데 재시생분들은 뭐 처음부터 재시생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처음엔 초시생이었죠. 초시생이었을 때 그 시절에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또 다른 재시생들 보면서 저 형아는 왜 이렇게 잘할까? 저 누나는 왜 이렇게 잘할까? 저 언니, 오빠는 왜 이렇게 잘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또 극복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만 한번 또 미끄러지고 조금 모자라가지고 재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초시생을 거쳐가지고 재시생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재시생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분들이 또 처음에는 초시생이었다가 이제 재시생이 된 겁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잘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그 공수했다고 항상 수업 시간에도 공수도를 했는데 공수 대회를 예전에 나간 적 있어요. 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죠. 3학년이었어요. 3학년.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이었고요. 초딩이라고 할게요.
초등 3학년이어가지고 그때 대회에서 막 이렇게 다들 남자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학년의 남자는 제가 이기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좀 여자들이 좀 힘이 세가지고 초등학생은 여자들이 키가 조금 더 크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같은 학년은 잘 이기는데 이제 마지막 대결 상대가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형님이 이렇게 나온 거야. 형님이 저는 이렇게 3학년이었는데 6학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결했어요. 바로 발차기 한 번에 제가 나가 떨어졌죠. 이렇게 발차기 한 번에 이렇게 나가 떨어졌어요. 졌는데 그 당시에도 뭐 멘탈에서도 바로 졌죠. 왜냐하면 6학년이 나왔다. 이게 바로 보이니까 내가 못 이기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도 발차기 한번 못 해보고 발차기 한 번에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고 간장님이 저를 되게 귀여워했었는데 간장님이 괜찮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씩씩했기 때문에 씩씩하게 일어나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괜찮습니다. 근데 막 눈에는 막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거의 울기 직전이었어요. 울기 직전. 울 뻔했어요. 거의 울기 직전으로 눈에는 눈물이 막 이렇게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씩씩하게 대답을 했죠. 괜찮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좀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면 왜 6학년을 나랑 이렇게 대결하게 했을까? 이분 6학년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울한 면도 있었고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뭔가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멘탈에서 이미 진 거죠. 이분은 내가 이길 수 없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결시켰던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체급이 비슷했기 때문에. 체급이 비슷했으니까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하고 그러면 할만했던 거예요. 사실은 할만했는데 괜히 6학년이다 그 생각 때문에 그걸로 이제 멘탈이 좀 무너지고 한번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바로 나가 떨어진 거죠. 사실 할만했거든요. 체급도 비슷했고 몸무게도 뭐 차이가 없었어. 그러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분 또 나한테 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야. 이분 또 나는 이제 당연히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그게 압도적으로 머릿속에 있었고 그래도 이분 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얘한테 여자인데 그리고 또 3학년인 애한테 내가 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또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초시생하고 재시생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초시생들은 이제 3학년 느낌이 재시생은 한번 해봤잖아요. 거의 뭐 6학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초시생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아. 뭔가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런 게 있겠죠. 살면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나는 3학년 같고 완전 꼬맹이 같은데 6학년하고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6학년하고 3학년하고 6학년 싸우면 그냥 지는 게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이 지는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3학년이 6학년이 이기는 경우도 가끔 가다 발생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초시생이고 할 수 없다. 제 풀에 꺾이지 마시고 체급이 비슷하다. 같은 체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은 재시생들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하죠.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한번 작년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야. 열심히 했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합격을 못한 거야. 이번에는 지지 않아야지. 실패하지 않아야지. 이 생각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고요. 초시생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분들 옛날부터 달려왔던 거고 이제 시작하면 격차가 되게 벌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시험일까지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험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동일한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제 풀에 꺾이면 안 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둘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둘 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같은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 너무 상대방 잘하는 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같은 체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볼 만하다 이 생각으로. 6학년한테 내가 어떻게 이겨? 그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 풀에 꺾일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마.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언젠간 또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시험일까지 시간 많거든요. 시간 많고 같은 시간이요. 여러분들 같은 시간에 달리게 될 거니까 이 시간 안에서는 누가 이길지는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는 맨날 이겼을 것 같죠. 근데 맨날 이기지 않아요. 맨날 이기는 게 아니라 매번 지는 게임을 하죠. 사실은. 매번 지는 경기를 합니다. 한 번 이기는 경기를 위해서 수많은 지는 경기를 거쳐온 거예요. 금메달 리스트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매번 지는 경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험일 날 이기면 돼요. 지금은 저도 괜찮아요. 지금은 모의고사 때 지고 좌절하고 힘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막 울기 직전이고 그래도 씩씩하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면 된다. 그 생각으로. 너무 상대방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너무 세법의 양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상태가 나아지고 공부 학습량이 늘고 또 실력이 높아질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자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쉽게 인생이 풀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많은 기간을 거쳐가지고 열심히 쌓아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1년 정도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1년 동안 조금씩 간다. 내가 힘들어도 뛰지는 못할 망정 걷기라도 해야지. 멈추지는 말아야지. 그 생각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좀 버티고 성실하게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재시생분들도 두려움이 있을 거야. 사실은 이분들이 또 초시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내가 또 따라잡히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또 열심히 할 거고요. 초시생들은 이런 재시생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나도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개념으로 너무 압도당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능 게임을 하더라도, 지능 경기를 하더라도 그 수많은 지능 경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기면 돼요. 마지막 1년 뒤에 승리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모의고사 쳤을 때도 점수가 안 나와도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 잘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아픔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수험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텝 1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스텝 2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